블루투스 이어폰이 정말 청력을 해치고 있을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영상 끝에 다루고 먼저 좋은 질문들이 많아요. 마누엘의 질문도 흥미롭고 저도 어릴 때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거미는 이미 죽었는데 왜 죽으면 몸이 오그라드는 걸까요? 저는 산파울루에 사는 사람들이 이 현상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거미도 없고 벌도 없고 개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지만 저처럼 시골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아주 흔한 일이었죠. 우리가 거미를 죽이면 거미가 이렇게 몸을 오그라뜨려요.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거미는 다리를 오므리는 근육은 있지만 다리를 펴는 근육은 없대요. 사람이랑 비교해보면 우리가 팔을 굽힐 때 힘을 주는 근육이 이두근이에요. 바로 여기 있는 근육이죠. 팔을 펼 때는 이두근이 아니라 삼두근이 작용해요. 바로 여기 뒤쪽에 있는 근육이죠. 제가 거미라면 이두근만 있고 삼두근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거미가 다리를 펼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다리를 오므리는 근육만 있으면 어떻게 펴냐는 질문이 나올 것 같네요. 거미는 굴착기처럼 유압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거미의 다리는 속이 비어 있고 거미가 다리 안으로 액체를 펌프질해서 다리를 펴게 돼요. 일종의 에어 매트리스처럼요. 에어 매트리스를 바닥에 던지면 처음에는 구겨지고 꼬여 있잖아요. 그런데 공기를 넣으면 점점 펴지고 단단해지죠. 거미 다리도 비슷한 원리예요. 그리고 거미가 펌프질하는 그 액체는 거미의 피에 해당하는 헤몰림프예요. 몇몇 연구에 따르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거미는 다리를 펴는 근육이 필요 없으니까 오히려 다리를 오므리는 근육, 즉 더 중요한 근육을 훨씬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가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할 수 있겠죠? 이제 거미 몸 안에 헤몰림프의 압력이 더 이상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일종의 스프링처럼 작용해서 다리를 쉬는 자세로 당기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거미가 아무 힘도 주지 않는 자세, 즉 다리가 오므라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동물이 죽으면 근육이 굳어지기 시작하죠. 그걸 사후경직이라고 하죠. 동물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죽은 거미의 일반적인 자세는 근육이 더 굳어져서 항상 다리가 오므라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혹시 거미가 유압식으로 움직인다는 거 몰랐죠? 아래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자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잠을 자기 위해 어둠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점심시간에 가족 여러 명이랑 같이 있으면 그 중에 누군가는 점심 먹고 소파에 누워서 불 켜진 채로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는데도 잘 자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둠 없이도 잘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어둠 속에서 자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인간은 주행성 동물이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사냥하고 수영하고 걷는 모든 활동을 낮에 하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쉬는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요. 그렇죠? 마치 우리 몸이 이미 배고픔, 에너지, 체온, 수면을 조절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루가 끝날 무렵이 되면 우리 몸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성을 하는 신호를 보내요. 아마 약국에서 파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뭘 하냐고요? 바로 잠이 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몸이 잠잘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점점 더 편안해지고 잠이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멜라토닌은 당신이 더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도록 도와줘서 더 잘 쉴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비 때문에 망가질 수 있어요. 멜라토닌을 만들라는 신호는 어두운 곳에 있을 때만 몸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밤늦게 잠자기 직전에는 휴대폰 화면을 보거나 불을 많이 켜두거나 TV를 보는 걸 피해야 해요. 그렇게 하면 몸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거든요. 잠은 잘 수 있겠지만 어둠 속에서 잠시 있었을 때만큼 깊은 잠을 잘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잠잘 때 어둠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어둠뿐 아니라 편안한 장소도 중요해요. 그 역할을 매트리스가 하죠. 맞아요. 이 상자에 매트리스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엠마 매트리스 상자를 여는 게 정말 만족스러운 일 중 하나예요. 엠마 매트리스는 소비자 주간을 맞아 프리미엄 품질의 모든 제품에 최대 65%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 쿨링 매트리스입니다. 이 매트리스는 여러 겹의 층으로 되어 있어서 몸의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파이트가 들어간 폼으로 매트리스가 더운 밤에도 시원하게 온도를 조절합니다.
아래 링크의 엠마 매트리스 공식 사이트에서 매트리스, 침대, 베개 및 다양한 액세서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시 매누얼도 문도 12 쿠폰으로 12% 추가 할인 받으세요. 잠깐만요. 3월 14일이나 15일에 구매하면 할인율이 16%로 올라가요. 셀샘파이어 채널에서 본 테스트를 매뉴얼도 문도 스타일로 해보고 싶어요. 안녕. 완벽한 콘크리트 공. 성공이었다. 리오븐 공은 더 무겁고 11kg 또는 13kg이야. 한쪽에서 움직여도 다른 쪽 사람은 방해받지 않을 것 같아. 맞지? 저 카메라 뒤에 있는 얀센은 이 로켓을 정말 아끼거든. 내가 이걸 집었을 때 얀센이 로켓이 떨어질까봐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 내가 곰을 던지고 매트리스에 띄웠는데도 안 떨어졌어. 지구에 쓰레기가 많으면 왜 로켓을 실어 태양에 버리지 않을까? 그래, 아루나. 이게 생각보다 더 복잡해. 오늘 페나랑 이 얘기 많이 했어. 페나는 우리 친구이자 물리학자고 잠수함도 도와줬고 마누알 두문도에서 오래 일했어. 정말 친한 친구야. 그리고 그는 태양으로 가는 게 정말 어렵다고 말했어. 달에 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로켓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대. 그래서 내가 찾아봤는데 우리가 1kg의 쓰레기를 태양까지 보내는데 얼마가 드는지 알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 정기적인 비행이 없거든. 하지만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로켓은 많이 있어. 그래서 회사들은 이미 일종의 가격표를 가지고 있지. 그리고 이건 로켓에 따라 또 얼마나 많은 킬로그램을 실을지에 따라 가격이 많이 달라져. 하지만 지구 근처 궤도에 위성을 올리는 데 드는 가격은 대략 킬로그램당 7,000달러 정도야. 즉 1kg의 쓰레기를 대기권으로 보내는데 약 4만 헤알이 드는 셈이지. 즉 환산하면 지구 궤도로 무언가 1kg만 올리는데 약 4만 헤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더 깊이 알아봤더니 브라질 사람은 평균적으로 1년에 380kg의 쓰레기를 만들어내더라고. 하루에 대략 1kg 정도의 쓰레기를 버리는 셈이지. 만약 우리가 이걸 곱해보면 4만 헤알에 380을 곱하면 1년에 네가 만든 쓰레기를 지구 궤도로 보내는 데만 1,500만 헤알이 드는 거야. 태양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구 궤도에 보내는 거지. 내 가족의 1년치 쓰레기를 우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해줘. 쓰레기를 덜 만들거나 재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이벨에 코카랑 판타가 같이 다니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 판타는 깨지고 코카는 붙어. 그래, 참 좋네. 아니, 얀센이 여기서 왜 판타가 깨지는지 묻고 있어. 사실 이 농담의 시작 부분에 뭔가가 빠진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너 왜 판타가 코카콜라랑 같이 다니는지 알아? 왜냐면 판타가 코카콜라를 깨면 더 재밌어질 테니까. 잘 모르겠네. 채널 멤버의 질문이야. 여기선 멤버 전용 질문이 따로 있고 멤버들은 영상을 하루 먼저 받아볼 수 있어. 알겠지? 이베레, 요즘은 왜 달까지 로켓 발사가 오래 걸려? 우주 경쟁 시절에는 로켓을 계속 쏘아 올렸잖아.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100배나 더 발전했는데도 발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 그게 안전 조치 때문이야? 이 질문은 여러 가지 주장을 담고 있어. 우주 경쟁 시절,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우주를 정복하려고 했던 그 시기를 말하는 건데 그때는 우리가 달로 로켓을 계속 쏘아 올렸다고 말했어. 꼭 그런 건 아니야.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인간을 태운 로켓을 달로 보낸 건 단지 9번뿐이야. 인류 역사 전체에서 겨우 9번이었어. 이 모든 로켓들은 아폴로 계획의 일부였고 1969년에서 1972년 사이에 발사됐어. 그러니까 이걸 평균 내보면 1년에 2번 정도 로켓을 쏜 셈이야. 하지만 그중 모두가 달에 착륙한 건 아니야. 9번 중에서 단 6번만 착륙했어. 그리고 그 임무들에서 단 2명만이 달에 발을 디뎠어. 그래서 총합을 내보면 역사상 달에 발을 디딘 인간은 12명. 야, 지금 우리가 로켓 분야에서 100배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내 생각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문제는 결국 비용이야. 그 당시 미국은 소련과 경쟁 중이었기 때문에 끝도 없이 돈을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이 있었지.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말하자면 아폴로 미션은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2천억 달러가 들었을 거야. 이건 1조 헤알이 넘는 금액이야. 브라질에서 가장 큰 두 기업인
페트로브라스와 이타우를 살 수 있을 정도지.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발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야. 그때처럼 돈을 많이 쓰면 계속 발사할 수도 있었을 거야. 이 질문에서 내 귀를 솔깃하게 만든 건 요즘 정말 로켓을 거의 발사하지 않는 걸까? 달로 안 가더라도 말이야. 나는 우리가 1년에 얼마나 많은 궤도 로켓을 발사하는지 보여주는 사이트를 발견했어. 궤도 로켓이 뭐냐고?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로켓이지. 그게 궤도에 진입해서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다는 거야. 꼭 로켓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실린 유용한 화물. 그러니까 로켓이 싣고 가는 우주선이나 위성 같은 거지. 1969년에는 126개의 궤도 로켓이 발사됐어. 2025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325개였지. 거의 하루에 한 대씩 로켓이 발사되는 셈이야. 그러면 너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 아니, 나는 세르지오 사카니가 매일 로켓 발사를 중계하는 걸 못 봤는데. 네가 못 보는 이유는 대부분 규모가 작고 중요하지 않아서야. 많은 발사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거의 모두 위성 발사라 사람이 타지 않아. 그래서 그들은 지구 주위를 돌게 될 장비들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거야. 예를 들어 위성 군집 같은 것들이지. 그렇지. 스타일링크 위성 집합처럼 우리가 인터넷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고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네 질문에 짧게 대답하자면 우리는 정말 많은 로켓을 쏘아 올리지만 발로는 로켓을 쏘지 않아. 왜냐하면 그건 너무 비싸거든. 오늘날 쏘아 올리는 로켓들은 주로 상업적 목적이 커. 유용한 위성을 실어 나르고 우리는 그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해. 예를 들어 스타링크가 그렇지. 파리는 왜 존재할까? 파리는 우리를 짜증나게 하려고만 존재할까? 이건 우리를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시각이야. 그렇지? 여러 동물들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왜 인간이 존재하지? 인간은 모든 걸 파괴하기만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한 존재인 것 같아. 첫 번째로, 파리는 자연의 청소부 역할을 해. 예를 들어 어떤 동물이 죽으면 파리가 거기에 가서 알을 낳아. 그러면 거기서 구더기가 태어나지. 그 벌레, 지렁이처럼 생긴 그 작은 벌레가 썩어가는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서 다 치워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벌레가 변태를 거쳐서 파리로 변하게 돼. 하지만 파리도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즉, 파리를 먹는 동물들도 많거든. 그래서 도마뱀, 개구리, 새들이 파리를 먹지. 그리고 또 다른 동물들이 이 파리를 먹는 동물들을 먹게 돼. 예를 들어 제규어나 매 같은 동물들이지. 그래서 처음에 파리가 없으면 다른 동물들도 거의 없게 되는 거야. 하지만 파리에게는 세 번째 역할이 있는데 리 초콜릿을 만드는 거야. 식물의 성기관은 꽃이야. 꽃 안에는 수술과 암술이 있어. 그 수컷 부분에는 보통 우리가 꽃가루라고 부르는 가루가 있지. 그리고 꽃이 수정되기 위해서, 나중에 꽃이 열매로 변하기 위해서는 꽃가루가 꽃의 암술에 도달해야 해. 이게 일어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예를 들어 바람에 의해서도 가능하지. 하지만 그 방법 중 하나는 파리가 꽃에 가서 뭔가를 먹으려고 꽃을 건드리는 거야. 그리고 꽃가루를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한 식물에서 다른 식물로, 한 꽃에서 다른 꽃으로 옮기는 거야. 이걸 우리가 수분이라고 불러. 만약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열매는 그냥 생기지 않아. 식물은 존재하지 않게 돼. 카카오는 수분을 위해 파리가 꼭 필요한 식물 중 하나야. 그래서 파리는 우리가 귀찮아하는 벌레만이 아니야. 파리가 없으면 자연의 정화작용도 사라져. 다른 동물도 파리를 먹어야 하니 존재하지 못할 거야. 너도 초콜릿을 못 먹게 돼. 비행기 날개의 움직이는 부분은 무슨 역할일까? 여러분이 비행기를 탈 때 창밖을 보면 주로 두 가지 종류의 움직이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거야. 하나는 날개 끝에, 다른 하나는 비행기 몸체에 더 가까워. 이 둘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며 끝쪽에 있는 건 에일러론이라고 불러. 이건 양쪽 날개에 각각 달린 두 개의 작은 판인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내려가고 반대도 마찬가지야.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고? 비행기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해주는 거야. 비행기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꿀 때 아주 중요해. 예를 들어 저쪽으로 방향을 틀고 싶으면 비행기가 마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도는 것처럼 살짝 기울어져. 보통 도로도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 그게 방향을 틀 때 도움이 되는 거야. 비행기 쪽에 더 가까이 있는 두 번째 작은 판가 있는데 그걸 플랩이라고 해. 이건 날개의 형태를 바꿔서 비행기의 양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 이 말은 비행기가 더 낮은 속도에서도 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야. 착륙할 때 특히 유용해. 그때 비행기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 비행기는 속도를 많이 줄이면서도 계속 날아서
최대한 천천히 땅에 닿고 싶어해. 비행기가 이미 땅에 닿았지만 아직 고속으로 달릴 때 주로 사용하는 또 다른 작은 판이 있어. 그게 바로 날개 위로 올라오는 건데 그걸 스포일러라고 해. 스포일러는 바로 날개의 양력을 없애서 비행기가 제대로 착륙하고 땅에 달라붙게 해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스포일러는 날개의 역할을 방해해서 더 이상 양력이 생기지 않게 하고 동시에 비행기를 감속시키는 역할도 해. 이게 중요한 이유는 비행기가 멈추고 다시 날거나 활주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그럼 왜 고기는 익히면 갈색이 될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고기가 정확히 무엇이냐는 거야. 고기는 동물의 근육이야. 그래서 보면 고기에는 근섬유가 가득해. 우리 몸에도 있는 근육 섬유들이지. 그리고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산소가 필요해.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걸 위해 산소가 꼭 필요해. 그리고 산소를 저장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걸 미오글로빈이라고 해. 그래. 이름만 들어도 피 속에서 산소를 저장하는 단백질인 헤모글로빈과 친척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지. 헤모글로빈은 피를 빨갛게 하고 산소를 저장해. 미오글로빈은 근육에서 산소를 저장하며 고기를 빨갛게 만드는 건 미오글로빈이야. 피가 아니라 미오글로빈 때문이야. 심지어 덜 익힌 고기를 자르면 안쪽이 빨갛잖아.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파는 트레이에 담긴 고기를 보면 빨간 액체가 있는데 그건 피가 아니라 미오글로빈이야. 우리가 요리할 때 이 단백질 분자의 구조가 변해. 온도가 올라갈수록 마치 분자가 망가지는 것처럼 되는 거지. 분자가 풀리고 뒤틀려 엉망이 돼서 미오글로빈이 갈색으로 변하고 색이 변하는 거야. 이 단백질의 색이 변하는 과정은 미오글로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다른 많은 것들에서도 일어나. 훨씬 더 흔한 예가 있어. 잘 봐. 이건 달걀 흰자야. 여기 달걀 흰자를 넣어볼게. 나는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는 게 그렇게 능숙하지 않아. 벌써 다 망쳤네. 이 달걀은 냄새가 좋아. 이건 달걀 탓이 아니야. 이번엔 흰자를 반대쪽에 넣어볼게. 달걀 흰자는 투명하고 약간 노란빛이 돌아. 그리고 여기에 식초를 넣을 거야. 이제 투명하지 않고 하얗게 변했어. 그리고 저기서 분자들에게도 아주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식초가 흰자 분자들과 반응해서 그 형태를 바꿔. 그리고 맞아. 우리가 달걀 흰자를 익힐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 열이 여기 있는 단백질인 알부민 분자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흰색으로 만들어. 우리가 뭔가를 넣거나 아주 뜨겁게 가열할 때 단백질 분자의 구조가 변하는 걸 변성이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건 단백질의 변성이야. 우리가 생선에 레몬을 뿌릴 때도 이 현상을 볼 수 있어. 세비체에서 생선이 하얗게 변하잖아. 그것도 단백질의 변성이야. 마스킹 테이프는 어떻게 붙는 걸까? 화학적 결합 때문일까? 그런 게 있을까? 맞아. 내가 마스킹 테이프에서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그게 건조하다는 거야. 흰색 풀하고는 다르지. 풀에 젖은 종이가 아니잖아. 흘러내리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 젖은 느낌이 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건 완전히 건조한데도 끈적거리잖아.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우선 흰색 풀부터 한번 살펴보자. 알겠지? 흰색 풀은 끈적거리고 좀 지저분한 액체인데 기본적으로 PBA가 주성분이야. 그게 바로 이 풀의 활성 성분이지. PBA는 아주 긴 분자들이고 이 분자들이 물속에 흩어져 있어. 물이 증발하고 나면 PBA만 남게 되고 이 분자들만 남아서 서로 얽혀서 모든 것에 달라붙는 일종의 그물망을 형성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스킹 테이프를 발명한다고 하면 종이 한 장을 가져다가 위에 풀을 바를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뭔가를 고치거나 할 수 있는 종이 조각이 생기겠지.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겨. 첫째, 이건 끈적거리고 흘러내려 지저분하며 사용하기 불편해. 그리고 두 번째로, 그걸 돌돌 말아서 이렇게 예쁘게 보관할 수 없고 몇 주, 몇 달 동안 보관했다가 내가 원할 때마다 쓸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풀은 마르면 내가 원할 때 쓸 수 없게 되거든.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는 이 풀과 전혀 관련이 없어. 완전히 다른 종류의 풀이야.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전판성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내가 이 테이프를 무언가에, 예를 들어 내 손가락에 누르면 이 물질이 더 액체처럼 변해. 이 물질이 내 손의 모공 사이로 들어가 아래 것에 맞춰 형태를 잡지만 손을 떼면 다시 고체로 돌아와. 동시에 탄성도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접착제를 무언가에서 떼어내고 싶을 때 쉽게 떨어지고 아무런 잔여물도 남기지 않아. 그리고 부서지지도 않아. 이게 바로 마스킹 테이프의 마법이야. 하지만 여기에는 화학적인 부분도 있어. 여기 있는 접착제와 그것이 붙어있는 재료 사이에는 끌림이 있어.
마치 두 개의 자석처럼 서로 달라붙고 싶어해. 결국 테이프의 접착제는 네가 붙이고 싶은 재료, 예를 들어 포스터 같은 것과 마스킹 테이프의 종이 사이를 메워주는 역할을 해.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마스킹 테이프의 비밀이 있어. 한쪽 면에는 테이프의 접착제 때문에 강한 끌림이 있어. 하지만 반대쪽 면에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테이프를 말 수 있는 거야. 만약 양쪽 모두에 끌림이 있었다면 이 롤을 절대 풀 수 없었을 거야. 그리고 이제 나는 하루 종일 이 끈적거림을 손에 묻히고 있어. 아나 루이사, 이베레, 안녕? 질문이 있어. 천왕성과 우라늄은 관련이 있어? 응, 관련이 있어. 다음 질문. 아니지. 너는 마누알 두문들을 보고 있어. 여기에는 그런 암기식은 없어. 우리가 진짜로 천왕성과 방사성 화학 원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해보자. 우라늄은? 우라늄 어디 있어? 주기율표 끝에 있네. 아이고. 92번 맞지? 92번 어디 있지? 와, 92번은 여기. 92번 우라늄. 우라늄 주기율표 92번 원소는 1789년에 발견됐고 천왕성이 발견된 지 8년 후였어요. 그러니까 일들이 아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거죠. 200년이 넘는 옛날에 누군가는 하늘에서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고 또 누군가는 지구에서 새로운 원자를 발견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신기하죠. 하지만 원자와 행성 이름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라늄 다음으로 여기 주기율표에서 우리는 넵투늄과 플루토늄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바로 우라늄 다음에 나오는 행성들인 해왕성과 명왕성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행성이 아니라 외행성일 뿐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행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질문을 할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우라늄이 우라로 만들어진 행성이냐고 물어볼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천왕성이 우라늄으로 만들어진 행성이냐는 거죠. 아니에요. 거기에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천왕성은 물, 메탄, 암모니아로 구성되며 명왕성도 플루토늄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자, 안녕 베레. 양자역학이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나는 항상 물어보는데 대답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돼. 네가 설명해 주면 더 쉬울 것 같아. 고마워 이자. 그런데 이제 어려운 책임이 생겼네? 하지만 양자역학 자체는 이름이 좀 무섭게 들리긴 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 양자역학은 아주 작은 것들, 원자보다도 더 작은 것들을 연구하는 물리학이야. 그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것들이야. 그리고 양자역학의 재미있는 점은 이 초미세한 세계에서는 사물들이 우리가 사는 더 큰 세계에서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야. 양자역학이 연구하는 것 중 하나는 빛이야. 빛이 정확히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해하는 거지. 그리고 양자역학 덕분에 우리는 빛이 에너지의 작은 묶음, 그러니까 작은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우리는 그것을 광자라고 불러. 이 아주 작은 세계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 에너지 묶음들이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 너는 광자 하나, 두 개, 세 개를 가질 수는 있지만 한 개 반이나 반 개의 광자를 가질 수는 없어. 이 에너지 묶음들이 가질 수 있는 고정된 양이 있어. 그리고 이 양을 우리는 양자라고 불러. 그래서 이걸 양자역학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양자역학이 연구하는 또 다른 것은 전자야. 예를 들어 전자는 원자의 일부이며 원자보다 작다는 걸 알고 있지. 그리고 양자역학 덕분에 우리는 전자가 원자 안에서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우리가 원자의 사진을 찍으려 해도 전자가 너무 빨리 움직여 사진이 흐려져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 우리는 전자가 원자 안에서 어느 영역에 있는지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정확히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 그래서 맞아. 양자역학은 공부하기도 어렵고 관찰하기도 어려운 거야. 우리는 실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해야 해. 하지만 양자역학이 뭔지 이해하는 건 간단해. 아주 작은 것들을 연구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해. 왜냐하면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이라는 이름이 멋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든. 항상 뭔가 아주 정교하고 복잡하고 첨단 기술처럼 느껴질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좀 통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상품을 팔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지. 어떤 사람은 이 물은 양자수라 건강에 좋아요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모래시계는 양자 모래시계라 아주 정밀해요 라고 말해. 이 쇼파는 허리에 좋고 질병을 예방하며 암도 치료한다는데 양자 쇼파라서 그렇답니다.
하지만 우리 고향 말로는 다 헛소리예요. 이런 제품들 중 그 어떤 것도 진짜 양자 물리학 연구가 적용된 건 없어요. 그냥 그럴듯하게 첨단 기술인 척하려고 하는 말장난일 뿐이고 지금까지 진짜로 그런 제품은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양자라는 말을 붙여서 뭔가를 팔려고 하면 조심하세요. 뭔가 수상하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다운로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컴퓨터가 케이크 레시피만 읽어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가 실제로 전송되나요? 제 생각엔 이건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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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최고 질문 중 하나일 거예요. 컴퓨터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안에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모든 정보가 0과 1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인 0과 1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진 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대문자 A를 자기 내부에서 쓰는 방식은 010, 000, 01입니다. 소문자 A는 011, 000, 01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A로 시작하는 텍스트를 다운로드할 때 한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에 전달해야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010, 000, 01이죠. 그걸 어떻게 전달하냐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벨의 휴대폰 010, 000, 01입니다. 아니, 이 0과 1은 아무거나 될 수 있어요. 켜지거나 꺼질 수 있죠. 검정과 흰색일 수도 있고 파랑과 빨강일 수도 있고 높거나 낮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집 인터넷은 광섬유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 정보를 전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빛을 이용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게 010, 000, 012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나 휴대폰이 서로에게 무언가를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문제는 당신의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이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느냐는 거죠. 저장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이 0과 1로 저장되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하드디스크는 자기장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수많은 작은 자석들이 북쪽이나 남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다운로드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에게 말해요. 정보를 보내도 돼? 자, 첫 번째는 0이야. 좋아, 그럼 0은 그대로 두자. 두 번째, 불이 켜져 있으면 1이야. 아, 그럼 여기서 방향을 바꿀 수 있겠네. 그 다음은 0000001이야. 그럼 이것도 방향을 바꿔. 정보는 전달됐고 하드디스크에 기록됐지만 실제 물질에는 아무 변화도 없어. 컴퓨터가 더 무거워지거나 전과 달라진 건 없어. 이 순간부터 정보는 이미 네 손에 있는 거야. 이제 이걸 읽고 이게 A라는 걸 알 수 있어. 다운로드 완료. 그리고 맞아요. 여기까지 오셨으니 저희가 답해드릴게요. 결국 블루투스 이어폰이 사람들의 청력을 해치고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했죠. 먼저 그렇다부터 얘기할게요. 블루투스 이어폰이 왜 귀에 해로울까요? 우리 뇌가 외가 듣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면 귀가 소리를 변환해야 하잖아요. 공기의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전달해야 해요. 이 작업은 우리 귀 안에 있는 세포들, 즉 선모세포라고 불리는 세포들이 해줍니다. 이 세포들은 선모를 가지고 있어 소리가 들어올 때마다 선모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은 이런 움직임을 실제로 전기 신호, 즉 우리 뇌와 소통할 수 있는 전기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다운로드 이야기에서 설명했던 것과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큰 소음을 듣게 되면 이 선모세포들이 손상되고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화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버스를 탈 때 이어폰을 최대 볼륨으로 올리고 게레이루스나 케이팝 음악을 들으면서 나간다는 거죠. 최대 볼륨으로 들으면 당신의 유무 세포들이 손상될 수 있고 청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든 다른 어떤 종류의 이어폰을 사용하든 볼륨을 너무 높게 하면 청력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베레, 네가 말한 건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잖아. 내가 진짜 궁금했던 건 우리 할머니가 블루투스가 방사선이라고 말씀하셨거든. 그게 우리 뇌를 태우고 마치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귀를 익힌다고 하셨어. 네, 할머니가 좀 창의적이시네. 그렇지? 블루투스는 전파로 작동해. 그러니까 우리가 라디오 기기로 받는 라디오랑 여기 휴대폰에 있는 와이파이랑 휴대폰이 기지국과 통신할 때 사용하는 전파랑 아주 비슷한 거야. 우리 주변 환경에는 이런 전파가 가득해. 그리고 이런 전파는 해롭지 않아.
이건 비전리 방사선의 한 종류야. 이건 아주 약한 방사선이라서 우리 몸에 아무런 해를 끼칠 힘이 없어. 엑스레이 기기나 방사선 치료기에서 나오는 방사선과는 달라. 그러니까 할머니께 블루투스 이어폰을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려. 단, 최대 볼륨으로 듣지 않고 예전에 블루투스가 아니던 시절에 이어폰으로 음악을 너무 크게 들어서 이미 청력을 잃으신 게 아니라면 말이야. 오늘 제가 대답한 질문들 대부분은 왓츠앱의 마누얼 두문두 채널에서 온 거예요. 저희는 워츠아프 채널을 통해 여러분께 메시지를 보내고 마누얼 두문두의 소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상이나 소식이 있으면 질문하거나 댓글을 남깁니다. 이 채널은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과 동일합니다. 왓츠앱에서 업데이트해 가면 채널이 나와요. 거기서 마누얼 두문두를 찾으세요. 참고로 왓츠앱 그룹이 아닙니다. 이곳은 채널로 누구나 들어와 인사나 동기부여 메시지를 자유롭게 보낼 수 없습니다. 또한 채널 가입 사실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만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올리지 않고 저희가 하고 있는 재미있는 일들만 올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입하셔도 돼요. 아무 비용도 들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을 귀찮게 하지 않을 거예요. 괜찮죠?